기업은 소비자 수요에 맞춰 재화를 공급하죠. 이렇게 이윤을 창출합니다. 소비자는 기업이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 활동을 하고요. 기업 간은 더 좋은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더 좋은 것을 골라 소비할 수 있어요. 이 둘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소비자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고,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원활한 소비를 할 수 없게 돼요. 공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전체적으로 원활한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가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기업 윤리를 어기거나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 윤리라는 것은 좁게는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 직원에 관한 도덕적 규범이나 규칙을 말하고, 넓게는 소비자, 대중과의 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르며 정당한 기업 간의 경쟁, 행동, 이윤 활동을 유지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기업 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금방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죠. 기업을 오래 운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더라도 그 당시의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중의 감시를 받게 되죠. 얼마 전에 알아본 화장품 기업이죠. 맥에서 연쇄살인 사건을 주제로 제품 컬렉션을 출시했다가 기업 이미지가 되돌릴 수 없이 나빠졌고, 이후 사회운동이나 여러 캠페인 등 많은 돈도 기부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사건이 기업 윤리를 어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화장품의 주 소비층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멕시코에서 10년 넘게 벌어진 여성 연쇄살인 사건을 주제로 해서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건 피해자, 유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된 상품이 논란거리가 된 이야기예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경찰서로 사망사건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격자였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 동물에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미국의 대표적인 해양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시월드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범고래 공연을 하던 도중 조련사가 고래에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사건은 2010년 2월 24일 미국 올랜도에 있는 시월드 해양 테마공원에서 돈 브랜쇼라는 조련사가 틸리쿰이라는 이름의 범고래와 공연을 하던 도중 이 고래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조련사를 수족관 안으로 끌어당긴 뒤 벽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다른 조련사들이 급하게 브랜쇼를 건져 올렸지만 이미 머리 가죽이 벗겨졌고 팔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즉사했어요. 이렇게 되면 시월드 측에서 근무 중 사망한 브랜쇼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시월드는 범고래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고요. 조련사의 머리 스타일이 뒤로 묶은 포니테일 형태였는데, 이러한 머리 스타일이 이 고래를 자극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일으킨 고래는 평소 공격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듯한 깔끔하지 못한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피해자나 어떤 가족들 그리고 기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남긴 사건이 됐어요. 이 돈 브랜쇼라는 사람은 경력이 많은 수석 조련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돌보는 범고래의 특성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포니테일 형태의 머리가 고래를 자극시킬 수 있다면 절대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시월드의 주장대로 왜 공격적인 성향이 없는 범고래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수석 조련사를 공격해서 사망하게 만든 걸까요? 다행히 시월드의 부인에도 조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후 밝혀진 사건 내막이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이 틸리쿰이라는 범고래는 1983년에 2살의 나이로 북대서양에서 포획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옮겨지는데, 틸리쿰이 처음 살게 된 수족관은 시랜드라는 공연 업체였어요. 그날부터 공연을 목적으로 매일 조련사들에게 연습을 강요당했고, 공연이 끝나면 다음날 아침까지 굉장히 어둡고 좁은 수족관에서
14시간 이상을 감금된 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고래들에게 공격도 당했고 온몸에 상처를 입는 등 고문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런 생활을 몇 년간 해오던 틸리쿰이 1991년 2월에 첫 사건을 저지릅니다. 아르바이트 삼아서 조련사로 일하던 수영 선수가 발을 헛디디는 실수로 수족관에 빠지는데 이때 틸리쿰이 조련사를 낚아챈 거죠. 그래서 다른 범고래들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 여성을 장난감 다루듯이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수영 선수가 결국 사망하게 됐죠. 그러면 동물원에서 이 동물이 사고를 쳤으니까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사고로 해당 공원은 폐업했어요. 그러자 갈 곳이 없어진 이 틸리쿰이 시월드로 팔려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틸리쿰을 데려오면서 그동안의 기록을 받지 못했는지 시월드에서는 시랜드에서 있었던 틸리쿰의 살인 전과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1997년 7월에도 틸리쿰이 남성의 시체를 등에 태우고 있는 것이 목격된 적이 있어요. 이미 위험한 수준으로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시월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문제가 된 2010년이죠. 브랜쇼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비자와 동물단체에 큰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시월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틸리쿰을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이렇게 시월드 측은 문제를 일으키는 범고래를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돈 때문이죠.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공연은 시월드의 간판 프로그램이었어요.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월드의 엄청난 수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범고래였던 겁니다. 그리고 틸리쿰이 나이가 든 범고래였는데 이쯤에 인공 번식에도 성공했어요. 그러면 시월드에서는 다시 바다에 나가서 다음 범고래를 포획해와야 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여론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데다가 여기서 다시 포획 비용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시월드 입장에서는 이 범고래를 포기한다는 건 엄청난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브랜쇼의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전에도 사망한 피해자를 부검해 보니 틸리쿰에게 공격당해서 신체 일부가 뜯겨져 있는 등 이미 공격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던 데다 전직 시월드 조련사들은 그동안 범고래가 조련사를 공격한 사례는 70건이 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질까봐 시월드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숨겨오는 것이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미 숙련된 조련사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알아보는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시월드는 계속해서 틸리쿰을 공연에 내보냈어요. 그러자 사람을 죽였다는 범고래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심지어 예전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결국 아무 제재나 조치는 없었고 여전히 시월드는 틸리쿰을 이용한 범고래 공연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묻어가려고 했던 시월드 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시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죠. 사고가 일어났던 시월드와 어느 장난감 회사가 계약을 맺고 상품을 출시한 거예요. 2012년이었는데 바비 인형 제조사로 알려진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이죠. 마텔에서 시월드 조련사 바비라는 상품을 특별 제작했고 시월드와 아마존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잘 보면 바비 인형이 여성이죠. 그리고 장난감에 시월드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시월드에서 실제로 여성 조련사가 범고래에게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품을 만들어 판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배로 만든 장난감을 파는데 이름이 세월호 세트고 그 안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장난감이 판매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마텔은 몇 년간 계속 판매를 했어요. 그러자 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조련사가 범고래에게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팔이 뜯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공격당해서 죽었으니 사건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바비 인형에도 팔이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구조를 수정하거나 머리 가죽도 벗겨지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공개적으로 비꼬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범고래 현장에서 시월드 측의 동물학대로 사고가 벌어졌다는 시위를 벌였는데 상품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텔과 시월드 측의 해명을 요구한 거죠. 이 시월드가 알고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바비 인형의 주 소비층이 여자 어린 아이죠. 이런 아이들에게 동물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거나 큰 욕조에 살게 하면서 공연에 참여하게 만들도록 권유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런 공개적인 폭로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월드가 문제를 피해가기 힘들었죠. 마텔도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죠. 그러자 결국 시월드 조련사 바비가 출시된 지 3년 만에 더 이상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꿉니다. 시월드는 여론의 압박을 버티지 못해서 이번 장난감 외에도 같이 문제가 된 상품들 전체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면도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시월드가 이러한 제품 철회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함께 상품을 판매한 마텔의 결정도 있었겠죠. 마텔의 입장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다면서 제대로 된 사과나 입장 발표를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망한 돈 브랜쇼의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없고요. 단순히 소비자가 항의를 하니 어떠한 이유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안 팔겠다, 이렇게만 끝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더 화가 나죠. 당연히 시월드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러자 재정난이 생기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 7월에 이 사건을 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 이 블랙피쉬가 개봉하면서 시월드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사진이 당시 시월드의 주가 추이 그래프인데요. 앞부분은 높아요. 그러자 블랙피쉬가 개봉하면서 뚝 떨어지고 여러가지 소송을 겪으면서 아주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 범고래 공연을 통해서 주가를 높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블랙피쉬가 개봉하자 60% 정도가 하락했고 집단 소송도 이뤄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월드 대표가 사퇴했죠. 그런데 남은 운영진이 이 문제에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 바람에 역효과가 더 났어요. 시월드의 입장은 블랙피쉬에 출연한 전직 조련사들이 범고래에 인터뷰를 했지만 이들은 정작 틸리쿰을 조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멀리서 수석 조련사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목격자나 전직 조련사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 언론 플레이도 해봤지만 이미 사람들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시월드가 좋게 보일 리 없죠. 여기서도 시월드는 대중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련사였던 돈 브랜쇼가 사망하자 미국 노동안전위생국도 시월드를 고발하는데 이 일로 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낸 뒤 조련사들과 범고래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는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리한 채로 공연을 하게 됐죠. 시월드가 있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주예요. 여기 의원이 범고래 복지와 안전법을 발의합니다. 공연과 오락을 목적으로 한 범고래 포획과 사육, 조련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발의 중이니까 통과된다면 시월드에서는 범고래 공연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현재 시월드는 동물단체와 소비자들의 항의에도 전부 극단적인 단체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라면서 여기에 큰 타격을 자신들이 입은 것이고 오히려 음해 세력들이 더 주도하고 있다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커지는 손실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역효과만 나고 있고 그러던 중 2017년에 틸리쿰이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공간에 동물을 가둬두는 것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죠. 아직도 지금도 시월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별다른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 스타일이
틸리쿰을 자극했다는 그 입장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범고래인 틸리쿰에게 사망한 피해자와 포획되면서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서 사나워진 범고래, 그리고 기업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비자가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결과로 기업 윤리를 지키지 않은 씨월드와 인형 제조사인 마텔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고요. 그나마 마텔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요.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씨월드는 모든 잘못을 조련사인 브랜쇼와 동물보호단체의 거짓 선동으로 돌리는 아주 상반된 대응을 보여주면서 문제가 생긴 기업의 사후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범고래와 돌고래 공연의 폐지가 논란됐는데요. 인간이 야생에서 포획해온 해양 생물을 가둬놓고 공연을 위해 조련사와 계속 연습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동물학대라는 주장이죠. 이미 유럽에서는 환경단체와 정부의 규제로 수족관 전시공연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했어요.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수족관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에 비하면 동물 산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죠. 관점에 따라서 이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는 생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범고래가 틸리쿰처럼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것은 아니죠. 환경에 따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야생 상태의 범고래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범고래에게 공격당해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족관을 넓게 만들어도 바다에서 태어난 고래에게는 사람으로 치면 욕조 안에 갇혀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경에서 범고래가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씨월드에서 판매한 조련사 바비와 실제 사건이었던 범고래 조련사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봐요. 어떤 기업의 광고나 제품이 소비자의 반발심을 유발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알아본 화장품이죠. 맥 컬렉션이나 이번 바비 인형이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되죠.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 소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걸 실패 정도가 아니라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의식이 그 속에 안 보이면은 소비자는 이걸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를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 알아봐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여성이 돈 브랜쇼예요. 사망한 돈 브랜쇼고, 이 씨월드 조련사 바비 인형의 그 디자인이 돈 브랜쇼와 좀 닮았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텔이나 씨월드에서 의도적으로 디자인했다라는 의견인 건데, 돈 브랜쇼를 보면은 금발이고 좀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햇빛에 타서 검은 피부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바비 인형도 금발이고 피부가 어두워요. 돈 브랜쇼의 사건을 보고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고요. 제조사 측에서도 의도적인 디자인이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더 숨기려고 하겠죠.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입장은. 그리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이번 사건의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죠. 블랙피쉬가 2013년에 개봉했는데 사건을 전혀 각색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조사 내용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범고래인 틸리쿰이 사람을 공격하기까지의 과정을 스릴러 형식으로 제작한 영화예요. 불법으로 해양 생물을 포획해서 상업적으로 길러지는 과정과 그 조련사들의 인터뷰, 그리고 해양공원 산업의 어떤 뒷면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 사건을 자세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칠 차례인데요. 다음 주 사건은 2017년 3월 6일 멕시코 사건인데, 여기 걸프라는 이름의 지역이 있어요. 해안가 지역인데 여기서 한꺼번에 259 정도의 유해가 발굴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3분의 1밖에 발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집단으로 수백 구의 유골이 나오는 사건 자체가 드물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지역에서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국가적인 규모의 사건일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다음 주에는 멕시코의 거대한 무덤이라고 불리는 베라크루즈 집단 무덤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